작년에는 비강남의 반란이 이슈였어요. 올해는 탈서울 내 집 마련 이슈. 그렇게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인천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장세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기린 목장세라고 말씀드려요. 기존의 통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전망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고점을 지났느냐? 근접해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기숙사하시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박진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분이실 거예요.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브릿지하고 브릿지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아, 브릿지는 그냥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브릿지는 저희가 이제 만든 고유 명사인데요. 부로 가는 다리를 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 자주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좀 조회수 늘리는데 네네네. 일조를 할 테니까 네네네. 자주 봐주셨으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브릿지 응원합니다. 서너 명은 늘어나지 않을까. 또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또 우리 누나들도 다 400~500명 정도 확보하신 것 같고 그 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 게 올 들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단일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아요. 복합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유동성 힘인 것 같아요. 유동성 산사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심지어 지방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공통 분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주택시장은 원래 사이클이 서로 달랐어요. 특히 서울과 지방. 그런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동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끌어올리는 요인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 세례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네. 이게 도대체 가구수 늘어난 게 아마도 청약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 분가를 해버리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자본이득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분가를 해버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말에 약간 전도돼 있죠. 네. 그게 한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임대차 3법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네네. 시중에 결국은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게 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고공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1년 사이에 곱절 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집을 구하기는 어렵고 뭐 전세 구하기를 해도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외곽에서 집을 사버리자 그런 어떤 경향들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 양도시의 증가에 따른 매물 절벽 이것도 주요한 어떤 원인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또 심리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던 포모 증후군 이게 결국은 변수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패닉 바잉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주로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비강남의 반란이 이슈였어요. 네네. 올해는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 결국은 서울에서 집을 못 사고 전세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탈서울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당연히 뭐 경기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부는 노원이나 도봉구 쪽으로 가긴 했지만 값이 많이 올라서 그나마 이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집값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뭐 이거는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국민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9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어요. 그럼 2002년에 보면은 22.7% 올랐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이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결국은 경기 인천이잖아요. 서울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한 13%. 경기가 어쨌든 24%, 인천이 25% 이제 올랐는데 이렇게 경기 인천이 많이 오른 거는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프레임이라 할까요? 패러다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를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서울 중심만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일본처럼 뭐 간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횡행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신도시가 뭐 일본 신도시처럼 간다는 얘기가 언제 얘기해. 근데 완전히 이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뒤집어 버린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한동안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보니까 뭐야 이게 오히려 강남보다 뭐 어디가 더 많이 올랐냐면 그렇게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인천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번 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선입견과 편견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을 절대화하면은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데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를 좀 더 자극한 게 있다면은 GTX 같은 저는 광역, 철도 이것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서울의 광역화예요. 그게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GTX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몰락론이나 신도시 유령화 이런 그 기존의 통념들을 완전히 깨부숴버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어떤 그런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대입했다가는 그거는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기존에 어떤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시장은 유기체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 사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봤던 지방의 아파트 값이 지금 비싼 곳은 국민주택 규모가 17억을 넘어섰어요. 어지간한 데는 지금 비싼 데들은 뭐 세종시 12억, 대전 13억, 울산 12, 3억, 창원 11억, 광주 10억, 뭐 그렇습니다. 대구라든지 지금 뭐 부산 같은 데 비싼데 17억씩 하거든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못지않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순간에 또 외부 요인이라든지 시장 변화에 의해서 거품이 확 빠질 또 우려는 네,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옛날에 수도권에서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2012년이었는데 지방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서로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퀴, 수레바퀴처럼. 네. 그 왜 그러느냐? 원인이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지방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이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통해서 부촌이 재탄생되는 과정이에요. 지역에서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살아? 자기들끼리 리틀 강남을 만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캐슬인데 자기들끼리 이게 끼리끼리 모여서 만드는 그게 요새 지방에서 신흥부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잘 보면은 네 가지 공통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학군, 그 다음에 조망권, 그 다음에 뭐 교통, 재건축 같은 이슈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 해당되면은 보통 블루칩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도시는 팽팽해지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슬림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공간의 마태효과라고 그래요. 마태효과. 마태효과가 빈익빈 부익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공간이 안에 마태효과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팽팽한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뾰족하게 도시가 이렇게 줄어드는 수축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보면 될 것 같죠. 긴 말씀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집값이 대체 그러면 지금 대체 어떤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이냐. 이만큼 올랐으면 조금 주춤할 때가 됐느냐, 뭐 추세 전환 조짐이 있느냐. 지금 그 시장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과열이 연장될 줄은 몰랐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결국은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100m를 보통 아무리 빨리 뛰어야 뭐 어느 정도 뛰나요? 한 9초? 그러니까 마라톤을 만약에 그 속도로 뛴다면은 다 가슴이 터지겠죠. 마치 그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과열돼 있다. 왜냐면은 지금 KB 시세를 보면 올해 8년째인데 실거래가로 보면 올해 10년째 올라가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장세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기린 목장세라고 말씀드려요. 기존의 통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은 말이야 너무 가욕을 부리지 마, 너무 바닥에 살라고 그러지 마.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텐데 잘 봐요. 사람으로 따지 보면은 이 어깨부터 머리 끝까지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니까 사자는 봐봐요. 사자는 똑같아. 네?
그런데 길이를 한번 봐요. 길이. 무릎부터 어깨까지의 길이보다 어깨부터 머리 끝까지가 오히려 더 길어요. 과욕을 부리지 마라.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조금 고수들이 작년에 집하신 분들 제일 많죠. 네. 이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전망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안 맞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시장을 다 내다볼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오만한 생각을 저는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전망하기보다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고점을 지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 지금 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은 지나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네. 상투는 지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 여쭤보자면 물론 아까 전망 소용없다라고 하셨지만 올 연말이라든지 당장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집값이 그러면 그때 추세 전환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 대선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상승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거래가 아마 네. 당분간 크게 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대폭 줄었더라고요. 하락 전조 정도로?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또 아니에요. 장기로 보면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구간별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거래량과 가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오히려 가격을 선행한다는 거고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 공급의 어떤 방정식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구조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봐요. 원래는 수요가 줄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줄죠.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수요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거래량과 수요량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빠져야 되잖아요. 아니 수요가 줄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냐. 그런데 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이 많냐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수요의 다른 사이드에 뭔가 고장이 났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수요가 줄긴 했는데 이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줄어버리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은. 왜냐? 지금 대출 규제 가면 갈수록 연말까지 심해질 거거든요. 내년부터 다시 재개를 하겠죠. 그래도 올해보다는 증가폭을 더 낮추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금리 상승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대선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 중요한 거는 한 내년 한 3월 대선까지의 좀 흐름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으로 보는데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상승률이 0.3%대예요. 높아요.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로 바로 확 접어들 것 같지는 않다. 확실히 이제 거래량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가 안 되면은 일부 이제 이 건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건매물이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다 정렬을 해버리니까 매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정도 매수세가 줄면은 가격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결국은 공급 사이드에서 애로 현상이 일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아마 한 5개월 정도 맞나요?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소강 국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정도지 상승세가 꺾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규제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대출 부분들이 지금은 뭐 당장 뭐 이것 때문에 막 집값이 꺾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만 거래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중소형들은 대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갭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대출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일부 연결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의 증가폭하고 거래 증가폭하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특히 그 대출 중에서도 약간 전세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약간 정부가 약간 한 발을 물러선 느낌이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앞서 그 전세 대출이 실제로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많이 미쳤다고 봐야죠. 예, 그 아까 방금도 갭 투자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결국은 집값에 불을 지른 거는 전세 대출이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주로 이제 고가 전세겠죠. 고가 전세를 구매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죠? 구매력을 더 갖추게 만드는 거죠. 네. 이 비싼 전세들이 결국은 소화된다는 거고 이게 또 매매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비싼 매매값, 저는 집값이 약간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가격을 지탱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전세값이 비싸지니까 갭 투자가 또 생겨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가 비율이 지금처럼 60%가 있죠. 지금 만약에 전세가 비율이 만약에 30%라면 어떻게 갭 투자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면이에요. 개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내일 모레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값은 올려놨는데 전세값 누가 올려놨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세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대출 지금 증가폭이 연간 한 뭐 6%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세 대출은 이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한 15%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수요자들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 상황, 실수요자들이 크게 어쨌든 피해를 안 보는 그 선에서 어쨌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승분에 대해서만 좀 그래도 대출을 해준다거나 하면서라도 이제 규제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네네네. 글쎄요. 그렇게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금융당국에서 그거는 조율을 할 것 같고, 네. 저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는 좀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치게 될지. 대선은 과거에 보면은 약간 이벤트 정도에 그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 부분에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보면은 정책은 상식을 제도화한 거예요. 결국 시차를 두고 민의를 반영합니다. 민의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청약하는 사람 빼고 집 사시는 분들은 내년 대선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륵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대부분이 그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보면 느낀 게 지금은 의사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